적어주는 수준이 1,5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데, 그게 지금 과열되고 있는 지역들은 거의 주택 가격이 적어도 한 15억 정도 평균가가 그 정도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15억짜리 주택 살 때 5천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은 계속해서 과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매부련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석희입니다. 요즘 부동산 시장은 심상치 않죠. 집값 상승세가 상당히 높은데 그 와중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금융 관련된 정책 그리고 규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정책 어떻게 펼까,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 오른쪽에 은행에 모금 담고 계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신 김효선 위원님 모셨습니다. 위원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농협은행에서 부동산 관련된 상담과 세미나, 정책 분석하고 있는 김효선입니다. 네, 우선 수석님, 일단은 최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네. 저희가 이제 6월이죠. 다음 달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네. 본격적으로 네.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미 뭐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라고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, 7월부터 시장 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예상하세요? 이미 이제 서울 위주로는 주택 그 매수 수요가 그냥 관망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구매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. 이게 사실 DSR 규제를 염두에 두고 움직인 수요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면, 사실 이런 수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해제되고 재지정되는 과정에서 한번 굉장히 좀 과열됐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재지정이 된 후에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대선 이후에는 주택가격 더 오를 수 있다, 뭐 이런 좀 인식들이 강해지면서요. 그때부터 마포구, 성동구 같은 지정된 지역 주변으로 확산됐던 게 이제는 7월부터는 규제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인지 그 이상의 지역까지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7월에 DSR 그 완성이 되잖아요. DSR이.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가상금리가 지금 수도권은 1점이 적용됐던 게 0.3이 더해지는 1.5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, 사실 이게 실질적인 이자 부담보다는 가능한 대출 금액이 좀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.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적어주는 수준이 1,5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데, 그게 지금 과열되고 있는 지역들은 거의 주택 가격이 적어도 한 15억 정도 평균가가 그 정도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15억짜리 주택 살 때 5천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은 계속해서 과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반면에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평균 가격이 한 뭐 5, 6억 정도, 적게는 이제 5억 원 미만인 주택들도 덜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주택을 살 때 5천만 원이면 거의 뭐 10%에 육박하는 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저가 주택 위주로 오히려 더 영향이 커서요. 최근 자료를 보면은 이제 외곽 지역들, 노도강 지역들의 거래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외곽 지역들의 거래는 오히려 6월 안에 좀 더 많을 수 있고 7월부터는 조금 주춤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6월 이전에 했었던 거래들은 뭐 DSR의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토허제 이후에 강남 위주로 상승하면서 그와 유사한 가격대,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는 그치만 여전히 고가인 지역들이 먼저 좀 치고 나갔고, 이제 스트레스 DSR에 대한 매수세 쏠림은 외곽 지역에서 이번 달부터 좀 나타날 것 같다, 이렇게 보시는군요. 지금 답변 중에 이제 마용성, 그러니까 강남 3구 용산, 그리고 마포, 성동, 강동구 이런 데 말고도 그 이외의 지역까지도 지금 좀 약간 불이 붙을 기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역들 좀 그런 낌새가 보이나요? 최근에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과천시고요. 그리고 이제 성동구, 마포구,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광진구나 동작구 많이 올랐고요. 최근에는 또 강서구나 영등포구 뭐 이런 지역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강 벨트 라인 따라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강선, 뭐 마곡 이런 곳들. 네, 이런 것 때문에. 그러니까 실거주의 목적들이 좀 강한 분들이 많고요, 확실히. 근데 이제 뭐 마포를 보다가 마포가 너무 2, 3억 올랐어요, 진짜 그 한 달 사이에. 그러니까 그 옆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, 근데 옆 동네도 또 오르니까 좀 급하게 보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지방에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주택을 매입하려고 서울에 오셔서 몇 군데만 임장 가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. 저 지금 현실이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부동산 관련된
정책들이 조금 밀릴 것 같긴 하거든요. 우선순위는 아니니까. 네, 지금 경제나 이런 것들이 더 위기고 맞아요. 다른 과제가 더 많으니까. 근데 그 사이에 부동산에 워낙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거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매입하자 이런 움직임이 좀 크기는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정책 우선순위의 조정도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. 일부는 네. 근데 그러면 어쨌든 7월이 대선이 끝난 시점이기도 하고 스트레스 DSR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면 이때부터는 당분간 거래가 좀 꺾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? 좀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 게요. 그런가요? 이 지금이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일주일이 안 된 상태잖아요. 촬영하는 시점은. 네. 근데 하루 지났죠. 네. 네, 대선 직후에는 갑자기 또 매수에 대한 문의가 이전보다 더 늘어났고요. 뭐 인터넷 보니까 이번 주말에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세미나가 그렇게 성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수요에 대한 제도를 예전에 이제 많이 썼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그 이전에 미리 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심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규제를 했던 것 때문에. 네, 수요가 또 규제가 되면은 지금보다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또 대출 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규제 지역이 지정되면은 또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, 매입이. 그래서 그 이전에 미리 사두자라는 그런 수요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부정확한 정보로 그냥 세미나 같은 거 들으시고 유도하는 지역으로 뭐 단체로 매입하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어쨌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이 먼저 움직이셨고 네. 근데 진짜 딱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되고 진짜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규제가 강화될 것 같으니 이제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한동안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네, 되겠군요. 맞습니다. 결국에 이제 스트레스 DSR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네요. 이제 네, 예.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을 제외하면은. 네.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대출 관련된 변수는 바로 네. 기준금리입니다. 지난주에 이제 한 차례 내렸는데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심상치가 않았어요. 일단 성장률 전망을 반토막에 냈고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인 인하가 계속될 거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뭐 어느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2%대 이하로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.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? 그 기준금리가 지금 2.5로 이제 내려가는 상태인데 지금 5월에 은행 평균 주담대 금리가 3.85 정도 되더라고요. 차이가 꽤 크네요. 예, 여전히. 1.35 정도가 나는 건데 지금 장기 평균을 보면은 10년 이상의 평균을 보면은 보통 1.5에서 1.7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1.35도 차이가 크긴 하지만 사실 장기 평균에 비했을 때는 오히려 더 네. 크군요. 예, 네. 좀 더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고요. 그리고 기준 금리가 지난해부터 이제 인하되기 시작했잖아요. 네. 근데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주담대금리랑 기준 금리가 평균 금리지만 물론 동일했어요. 아예 차이가 안 거의 났었거든요. 붙었던 시기도 있었다. 예. 네. 근데 7, 8월에 그렇게 좀 너무 역대급으로 대출 금리가 좀 인하되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서울 또 과열됐었잖아요. 그래서 10월부터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기준 금리는 그때부터 인하되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좀 기준 금리의 인하가 곧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지금 기준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되겠다라는 거는 수요자들이 이제 좀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. 하반기에는 더 이자 부담 없을 수 있어라는 심리가 작용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좀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. 그러니까 네. 여전히 지금도 평균적인 차이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. 기준금리가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주담대금리 그렇게 낮추진 않을 수 있다. 네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은 수요와 관련된 규제는 하지 않겠다, 되도록 가급적 하지 않겠다, 뭐 이런 좀 말씀이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주택시장 서울 얘기긴 하지만 과열되는 상황이면 그 과열되는 시장을 좀 더 이렇게 누르긴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는 또 너무나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인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대세잖아요. 그럼 기준금리는 인하하더라도 대출금리는 좀 정책적으로 따라서 이제 그만큼 인하되지는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. 어쨌든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꾸릴 이제 금융당국 수장들도 그런 좀 의중을 받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신 거군요. 네. 대출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자면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주택담보금리가 크게 내릴 것 같지는 않지만 기준금리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는 있는데 주담대 연체율
네. 최근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네. 이제 지표가 나왔죠. 이거 왜 그런 건가요? 이게 1월, 2월 뭐 계속해서 더 연체율이 역대급을 찍고 있다라고 하던데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은 이 연체율이 1분기 때 서울과 경기, 인천이 각각 0.34, 0.3, 0.24%였다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 지방이나 뭐 수도권 외곽 지역 이런 데서 주담대 연체율은 좀 많을 수 있는데 이게 서울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담대 연체율이 많아졌다라는 그 경고 이상의 신호를 좀 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러니까 영끌족들이 더 이상 좀 버티지 못하고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거는 주담대 이자 부담도 있지만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차 좀 많아지는 거고 또 주택이 또 그런 지역들은 안 팔리니까 가격을 좀 저가로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연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더 심각해질 우려가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금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빌리셨던 분들은 2%대 정도에 빌렸던 게 지금은 뭐 4%, 5% 2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첫째는 무엇보다 이자 부담일 테고 두 번째는 자산 가치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담보 가치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잖아요. 회복이 안 된 지역들이 여전히 많으니까. 네, 그래서 재대출하거나 할 때는 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마지막은 말씀드린 다른 여러 가지 물가가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 다 개개인이 감소해서 이제 이런 이자를 낼 여력이 좀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런 이 주담대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면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거봐라, 결국에는 이제 못 버티는 거 아니냐, 결국엔 집값 내려갈 거다. 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근데 이 연체율이라는 수치가 역대 최고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다 이렇게 그렇죠. 얘기하시는 네. 분들이 있더라고요. 네. 어느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? 이미 시장에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강남 3구 뭐 마용성으로 시작된 그 지역들은 굉장히 과열이잖아요. 그래서 집주인이 계좌도 안 준다 이런 얘기들 다들 하시던데 네. 그 지역이 그렇게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매도하는 사람도 굉장히 안 급하고 반대로 매수하는 입장은 급한 상황이거든요.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. 근데 매도하는 사람이 안 급한 이유가 이제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워낙에 그때보다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주택 가격에 비해서는 비중이 적을 테고 연끌을 했던 시기는 이제 코로나 유동성이 확 풀렸을 때잖아요. 근데 그때는 지금 그 주택들이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었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정책을 적용받았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연끌을 해서 많이 샀던 시기에 연끌을 할 수 없었던 지역이니까 그 규제를 하려고 만들었던 제도가 오히려 지금은 그게 굉장히 플러스 유리한 조건이 돼서 내가 뭐 이자를 못 내서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 연체율을 겪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연끌족들의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근데 그 지역들은 저가로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그 가격이 확실하게 바닥을 찍은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많아서 이걸로 인한 양극화도 커진 것 같아요.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연체율이 높아진 일부 지역들에만 좀 이제 매물이 나오는 네. 거고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준의 어떤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다. 네, 이렇게 지역에 보시는 따라 좀 다르다. 그렇군요. 한국 부동산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탓에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. 미국은 전 세계인의 투자처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 미국 부동산 투자 컨설팅 기업 엔비아가 트럼프 시대를 맞아 미국 투자 이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.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인중개법인과 협력해 실제로 미국을 방문해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참관단도 모집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